아무리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지고 세대수, 분양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다 할지언정 결국은 분양가를 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부자촌 선생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내일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4월 22일에 나왔고요. 보시면 기사 제목이 쏟아지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최근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위기. 왜냐하면 규제 완화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성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기업 비율 이걸 낮췄습니다. 공공기업 비율을 낮추었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 위기가 생겼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여기 내일신문에 나와서 입장이 나와있죠.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기부 체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서 기반시설 확보와 정비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기사에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3월 27일에 나왔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이것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에 나왔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과 그리고 현장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마포구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개 지역에 대해 분석을 완벽하게 마치고 한 권으로 자치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송동구와 동대문구 전자책을 발간했고 조만간 이제 마포구 전자책도 발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공기여를 완화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성 위기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용적률은 대폭 상향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러니까 공공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민간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준 전면을 해제했다. 방안이 결국은 명분과 실리 둘 다 놓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뉴스를 보면 공사비 갈등, 심화 이런 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갈등 등 재건축, 여기 계속 재건축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태죠.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이러한 이제 빨간불을 끄기 위해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7일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서울시는 기존 고수하던 재개발, 재건축 각종 기준을 대거 완화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완화. 그래서 위축된 시장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3월 27일에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방안에서는 1번 사업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공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나와있죠. 지금 문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서울시랑 정부까지 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보다는 더 큰 문제가 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 악화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시공사들이 강남 핵심 지역을 일부 제외하고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차가운 시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나왔던 서울시가 공공기여 축소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여지책으로 내놨지만 사업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이게 핵심이죠. 얻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축소했으니까 얻는 것 없이 장기적인 서울 도시계획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배만 불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 시장은 규제를 푼다고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넓게 펼친 정비사업 현장을 정돈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재 보면 대상지만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뭐 정비구역 대상지만 늘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곳에 지원과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가인 전 서울시 관계자도 규제는 규제대로 풀고 사업은 사업대로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상황을 피하려면 현실을 감안해서 진단을 내리고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22일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은 이렇게 최근 금리 상승과 건설비 상승,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원이죠.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우리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필수 기반시설은 확보하되 불필요한, 지금까지 불필요한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조금 자신들을 포기하면서 민간에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또 나오죠. 여기 오히려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포함해서 이 신통기획과 연관해서 정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와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함으로써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월 27일에 나왔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2대 핵심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업성 개선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2대 분야, 그리고 각각 5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대 분야 10종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서울시가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건설 경기 활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지를 확대,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그리고 플러스 지금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도 정비사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어필하고 있죠. 그래서 21년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신통기획, 그리고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등 이를 통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그러니까 전 서울시장을 조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였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체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금리, 공사비 갈등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정비사업지가 이제 중단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어느 정도 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루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뭔가요? 정비사업의 대상지 확대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공급은 아니죠, 당연히. 사실 정책 입안자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실제 자신이 정비사업의 대상지를 지정하고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자신은 사업의 대상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대상지죠. 이 정비사업의 대상지를 이제 뭐 몇몇 군데 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상 세대수는 몇만 세대이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여기는 예상 세대수죠. 그리고 설령 이 대상지가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입안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사업 대상지를 최대한 자신은 지정을 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상지를 확대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상지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사업성 개선 부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 가능하도록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이러한 전략 용도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책과 관련된 이 시 정책과 관련된 시설을 도입을 전제로 하며
이거는 결국은 공공성과 관련돼 있죠. 역세권 개발을 계속 서울시가 관심 있는 이유가 주택 공급, 세대수도 늘릴 수 있지만 역세권 중심으로 서울시 정책,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 공원 이러한 시설도 같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여기서도 지금 이 공공성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공짜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전제조건, 공공성 전제조건으로 용적률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단지 또는 지역 간의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전 개수를 적용하겠다. 현재 10에서 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배까지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사업성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양, 사업성, 보전 개수. 이 사업성 보전 개수를 통해서 결국은 분양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허용 용적률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재개발 등에서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로,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210%라고 해 허용 용적률이 20%라고 치면 보전 개수를 최대 2로 놓으면 이 허용 용적률이 40%, 그러니까 2배죠. 곱하기 2배. 40%로 올라서 분양주택이 최대 10%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분양액이 275%, 임대 25%였다면 임대를 줄이고, 그러니까 분양 285%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요? 분양,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사, 시공사들이 분양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돈을 벌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분양, 세대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양 세대수를 늘리게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분양가를 높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자체를 높여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 정책 입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선은 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양가를 높여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필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대놓고 분양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비판받을 게 뻔하거든요.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들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가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은 이 전월세 계속 오르면 신규 공급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것이고, 결국은 그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분양가를 그냥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바로 구축의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구축의 가격이 올라야 지금 이 분양가가 결국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구축의 가격을 올려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량도 늘려야 되죠. 거래량도 늘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분양가는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양 세대수를 늘린다고 해서 바로 이 시공사들이 주택을 공급하지 않거든요. 결국 필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필요하죠. 막말로 만약에 공사비 급등, 지금 아무리 공사비 급등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공사비가 급등했을지언정 비싼 공사비를 이제 분양가에 녹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싼 분양가에도 이제 사줄 매수 수요가 있다면 시공사는 건설합니다. 결국은 지금 아무리 지금 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분양 세대수를 늘린다고 할지언정 결국은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무리 분양, 그럼 미분양만 되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급등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결국은 수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은 1단계로서 이 용적률 상향함으로써 분양 세대수를 늘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이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늘어난 분양 세대수를 해소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분양가는 결국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분양 세대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분양가 그리고 수요도 계속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해주겠다. 그냥 또 용적률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바로 이 신문에서 아까 벌써 말씀드렸던 신문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민간에서 사업성을 조금 더 가르쳐갈 수 있도록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센티브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기부 체납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매입 비용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를 낮춰주고 대신에 이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는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상한 용적률 산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 허용 용적률 곱하기 이런 수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0.7을 1로 그러니까 0.3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조금 상한 용적률 산식 똑같은 이제 기준 허용 용적률에 있어서도 상한 용적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을 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시설 입체화, 공공시설, 고밀, 복합화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복합화하면 결국은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이 땅의 면적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주택용지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세합성을 높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성 계속 공공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접도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접도율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4m 도로가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변화된 도로 여건과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서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지금 484만 제곱미터에서 119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거의 한 2.5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대상지를 확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개발 대상지를 계속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 경관지구, 산자락 저층 주거지가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합심의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 내용 보도자료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계속 이렇게 말했듯이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필수 기반시설은 계속 확보를 하고 산다 우리는. 다만 이 불필요한 굳이 이제 기부 체납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려운 관계 상황에서 자신들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한 기부 체납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신통기획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21년 9월 16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 공공기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신통기획으로 이제 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했거든요. 이 당시. 그래서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한다.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통기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업 공공성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서울시가 무작정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공공성,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공공성을 여전히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의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책과 그리고 내일신문에서 나왔던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 그리고 그에 해명하는 자료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이제 영상에서 핵심은 결국은 아무리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지고 분양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다 할지언정 결국은 이 분양가를 높여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하다. 수요를 필요로 할 것이거든요. 계속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되살리는 규제 해소책도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